엄마의 몸이 애하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럼 어머니의 몸은 그걸 자기 에너지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갈등이 꼭 내 잘못은 아니구나. 이거는 진화의 잘못이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일단 발이 많은 어떤 형태를 보면 질겁을 합니다. 일단. 혐오가 작동할 때는 여기만 뜨고 여기는 없어집니다.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유전자는 다 사멸했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애들은 살은 거야. 그게 다시 한 번 또 유전자의 감옥이에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잘났다. 진행에 적합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걸로. 도시극장 런던 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던을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런던은 작년에 처음 갔어요. 런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런던은 제국주의 시대 대영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의 총본산. 그랬더니 정말 그렇던데요. 제가 제일 신기하게 본 거는 런던에 있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웬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딱 한 군데가 2번 간 데가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국립 초상화 박물관.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초상화가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나 윈스턴 처칠과 거의 비슷한 숫자의 초상화가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거 알아맞혀야 참 여기서 대단해지는 건데 도저히 짐작이 안 되네. 그게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순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할 책손님 소개합니다. 유전자 지배 사회의 저자이신 최정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유전자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정균 교수님의 책 유전자 지배 사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네, 오늘 살펴볼 이 책의 사장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지리학자께서 나오셨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리로 결정된다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유전자 연구학자가 나오시니까 다 유전자로 결정이 된대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에 써 있는데요. 교수님, 진짜로 정치 성향을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보수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유전자가 하는 건가요?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유전자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유전자의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 영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성향을 결정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실 결정한다기보다는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강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146쪽에 보면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정의할 때 보수란 성공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들의 발현이자 자연이라는 원초적인 체제에 대한 정당화이며 진보란 진화로부터의 일탈이자 자연 체계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다. 사회과학적으로는 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 유전체학이라든지 뇌과학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물론 기존에 내가 진보다 보수다라는 그 기존 관념을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지만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봤을 때 뭐 편도체와 교감신경, 그다음에 세로토닌과 도파민, 페로몬 이런 요소들이 유전학적으로 등장을 했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지금 방금 요약해 주신 그런 정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해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비유로 많이 하죠. 정확한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하기 어려울 때는 비유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제가 썼던 비유 중에 보수는 관성, 진보는 운동.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보수는 가던 대로 가는 관성, 진보는 운동. 예,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으려고 하고 예. 움직이는 것은 계속 똑같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변화를 주려면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하는 거, 그렇게 해서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인다든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한다든가, 또는 움직이는 것의 방향과 속도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진보.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렇게 인문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는 분류법이 보수는 감정, 진보는 태도. 그렇게 말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편도체.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편도체. 감정적인. 예. 네. 그 얘기가 그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했던 얘기들인데 좀 일리 있지 않나요? 그게 상당히 보수는 감정에 가깝더라고요. 그 뭐죠? 편도체에서 불안, 공포감, 위기의식 이런 거 많지 않나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불안, 공포, 그게 이제 편도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유혹이 있는 거 그죠? 네네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혐오와도 사실 연관이 많이 되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더 혐오 반응에 민감하게 되는. 이것도 이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보수는 이게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그 연세가 짧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감정적이라고 해요. 감정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즉자적이고 즉각적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통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수를 비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것도 선입견인가? 아니면 그게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혹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그 2장에서 네. 우리가 혐오의 반응이 왜 즉각적이고 빠른 분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진화적으로 네, 자연스러운 진화적으로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냥 오는 대로 바로바로 분류하고 바로바로 대응해야 된다. 그 연속선상인 거죠. 그 혐오라는 게 편도체와 교감신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사고체계가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더 강하다라고 그건 하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아니라 감정체계지.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거기도 이제 그 감정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의 고리가 짧아지고 조금 짧아지는. 본능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가 진화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자연스럽다. 이 책에서 그건 쓰고 맞아요. 있으신 그런 것 거군요. 같아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더 진화론적으로는 자연스럽고 온 세상이 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득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왜 진보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도 이 살아서 이 우리나라 같은 지금 투표하면 49% 51%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면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편도체 교감신경 측면에서 이제 그 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호르몬 측면에서 보면은 보수적인 경우에 세로토닌이 좀 더 주관을 하고요. 세로토닌이 있는 경우는 좀 사회적인 서열에 좀 민감합니다. 서열의 그러니까 권위에 좀 더 민감하고 이제 권위를 좀 찾으려고 하고 누가 더 센가 이런 어떤 감각이 빠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동물 실험에서도 다 나온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진보를 대표하는 호르몬은 도파민. 아, 그래요? 네. 도파민이 진보를 대표하는 호르몬.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진보적이에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도파민을 인지하는 그 수용체가 더 발달했을 수도 도파민을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즐겁고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넘치고. 중독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이 도파민은 이 새로운 것을 탐색할 때 새로운 것에 자극이 왔을 때 더 이제 사실은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 그래서 그 이제 뭐 편도체, 교감신경,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연관성 분석이라고 해서 유전체와
이 변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연관성 분석하고 또 진화 유전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어떤 유전 변이가 더 유리했는지 과거에 아니면 불리했는지 생존에 혹은 번식에 네.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네. 집단 유전학에서. 그러면 결국 이제 거기서 나왔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보면 세로토닌은 이제 유리했다. 이게 번식에 유리했다는 게 집단 유전학으로 나오고요. 항상 일괄적으로 세로토닌은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서열을 잘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했겠죠. 근데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탐색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문명 사회에서는 유리하죠. 이게 뭐 지적인 탐색도 할 수 있고 혁신가도 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새로운 거 찾아 나갔다가 이제 그럼 보통 빨리 죽죠. 빨리 죽죠. 뭐 광장에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그럼 바로 으악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존에는 절대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생존했어요? 이 그래서 유전자가? 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원래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도파민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런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탄생을 한 건데 그 탄생이 더 옛날에 했으면 다 죽었겠죠. 근데 이 탄생에서 유지된 그 시점을 보면 인류가 아프리카를 나와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점점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점점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 도구들이 개발이 됐던 시점하고 일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성향이 좀 더 유리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문명화가 돼갈수록 사실 문명화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생존의 위험이 적어지고 그럴수록 이제 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시인 경우에 옛날에 같았으면 다 죽었겠지만 지금은 안경으로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보적인 유전자도 이 문명의 보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런적으로 이제 접근하면 보수 진보하고 자기중심성 이타성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진보 쪽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연대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맨날 연대하지.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워 연대해. 죽겠어 아주. 뭐 계층별로 연대해. 그거 이제 뉴스가 뭐 나와요. 뉴스가 딱 나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저렇게 한다고?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 질문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저렇게 한다고? 저게 옳은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나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먼저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도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도 같이 생각을 하지만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리 인터뷰 같은 걸 방송에서 한 걸 보면 뭐 현 대통령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전 7점이요. 왜 7점이나? 그러면 뭐 내가 사는데 별로 지장되는 거 없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럼 그리고 세금 좀 깎아줬고 내가 비싼 집이 있는데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잘못됐고요. 저렇게 잘못됐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점, 1점 막 이래. 예. 보수 진보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중심성과 이타성 하고도 어느 정도 매치가 돼요. 그러면 되게 생존으로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놈이 살아남죠. 그렇죠. 개체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개체가 많이 살아남으면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도 많이 살아남아 가지고 인간 세상에는 보수 유전자가 압도하게 돼야 될 텐데 왜 인간은 계속 이타 행동을 하지? 심지어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이타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이타 행동을 하는 거를 엄청 훌륭하대. 아니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훌륭하대 심지어는.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보고 훌륭하다고 하고 조금 하는 사람 보고도 훌륭하다고 그래. 그럼 이 이타적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지? 그거랑 좀 통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도덕성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뭔가 공평하지 않은 거, 뭔가 이런 집단에 대해서 뭔가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 좋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생존 본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수인 경우는 좀 더
도덕적인 건 알겠지만 이게 중심이 이쪽에 네, 중심이 좀 더 네. 이쪽에 있어서 그래도 나와 내 자식이 살아야지 이런 부분이 도덕성을 좀 누를 수 있을 것 같고 진보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은 거죠. 생존 본능 난 잘 모르겠고 뭔가 공정하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런 균형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근데 얘네 유전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퍼주면. 그게 이제 아까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아. 예,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존을 늘 보장을 해주니까 사실은 약하다고 해서 다 죽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아까 제가 이제 진화적으로 유리했던 것을 집단 유전학으로 뭐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세로토닌이 유리했다 했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이제 페로몬이었습니다. 페로몬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막 뿌리는 거. 네, 남녀간에 새로운 수컷이 왔을 때 네. 암컷이 그 자연 유산하는 유산, 것도 네. 이 수컷의 페로몬 영향이고, 그러니까 성적인 서로 짝짓기 행동을 그 관여하는 것이 거기를 이제 지배하는 것이 페로몬인데 이 페로몬 활성도 진화적으로 유리했는데 이게 보수의 성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는 그래서 짝짓기도 잘하 보수가 우세하구나 항상. 네, 항상 우세하고요. 짝짓기도 잘하고 실제의 그 번식률을 따져봐도 그 현대 사회 집단에서 더 누가 자식을 많이 가졌는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도 보수 가정에서 자식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돈이 많아서 그걸 지키려고 보수 성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 성향이라서 돈을 많이 가진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재산 형성을 더 할 수 있었던 거죠. 대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엮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문을. 네네네. 여론조사표를 보면 네. 지금 4050 세대가 엄청 진보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60, 70 이렇게 60대 중반 넘어가는 이쪽 유권자들은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보수화돼요? 네.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증거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편도체나 교감신경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점점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불안하고. 불안하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실제 이 뇌신경의 액티비티 활성도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보수 편도체 쪽으로 간다는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위험을 많이 느끼면서 그거를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되고 민감해지고 막 혐오스러운 거 더 싫어하고 이게 생존 본능이군요. 그렇죠. 유전자와 환경의 그 상호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보수적인 유전자가 약했을지라도 이런 일들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좀 강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베블론도 가난한 사람들이 왜 더 보수적인가라는 얘기를 했지 그건 않습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경우에 더 불안하잖아요.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부분과 합해져서 그런 환경이 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게 되고. 네. 소름 돋는데요. 요건 처음 듣는 설명인데. 예, 가난한 지 사람이 그럴듯해요. 예, 왜 가난한 사람은 보수 정당에게 투표하는가? 이 책 제목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유전학적으로 한 줄로 설명하자면 그거네요. 그렇죠. 불안하기 생존 본능이 때문에. 발현되기 때문에. 차별하고 혐오하고 네. 보수적이 되고.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진보적이신데 돌연변이인가요? 아니지. 아직 충분히 안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더 나이 들어도 아니, 진보적이실 거잖아요.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고 생존 본능을 활성화하게 되고 편도체나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인지거리가 짧아지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가고 감정이 사유를 압도하는 경우가 더 흔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마음 먹고 막 행동을 하면, 뭔가를 하면 그 뇌의 그 뉴런의 연결망 형태도 좀 바뀔 수가 있고, 자아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의 뉴런 신경세포 연결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고, 나이 먹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덜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막 하면 그러면 좀 돼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과학이 다 그렇듯이 하나의 팩터로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시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수 유전자나 진보 유전학적으로 너무 진보가 강해. 그러면 좀 똑같이 불안한 환경에서도 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처해 계신 그 환경이 별로 불안하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파민 회로를 계속 활성화하는 거죠. 내가 계속 새로운 것을 의지적으로라도 찾아다니면서 예, 그 보상 회로를 계속 강화할 그러니까 수 도파민 있는 거고. 분비를 계속 활발하게 유지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중요하구나.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비법이군요. 도파민이네, 도파민. 나 옛날에 팬클럽에 닉네임 도파민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왜 그런지 알았네요. 그분 뭔가 공부하신 분이네요. 아니 그 처음에는 닉네임을 뇌모라고 하는 이상한 닉네임을 쓰길래 예. 제가 그 닉네임은 좋지 않다. 어감이 그랬더니 하나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네. 도파민으로 지어줬거든요. 아, 네. 근데 도파민이 진보 호르몬인지 몰랐어 나는. 아, 그러세요? 한 줄로 꿰는 굉장히 도파민. 재밌는 예.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안 읽었는데 읽어야겠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의학인데요. 아프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 이것도 유전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은 인간의 숙명인 노화, 죽음, 이것이 왜 있는가라는 건데, 이 장의 핵심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우리 왜 죽어요? 사실은 이제 5장에서 그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은 사실은 아니었다. 우리는 사실은 생명은 무조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죽게끔 진화를 한 것이지 꼭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메시지를 좀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죽긴 죽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유전적으로. 아,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숙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갑자기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 생각이 막 드는데 영생교라고 예, 혹시 우리가 이제 늘 유전자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변이거든요. 변이, 예. 유전자는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뮤테이션. 네. 변이가 있는 그 이유는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 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성생식의 그 다양성 때문에 했던 것처럼 여러 변이가 있어야지만 이 리니지, 그러니까 이 계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변이를 사실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생명을 진화를 해온 겁니다. 허용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너무 이걸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유지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오류로 생기는 변이를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 생명체 안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100% 활용 안 하는 거죠. 일부러 변이를 줘야지만 이 계통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생식세포, 그러니까 체세포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자연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기대 수명이 모두 낮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사실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네. 야생에서의 기대 수명은 뭐 20세 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포식자도 있고 추위, 더위, 뭐 굶주림, 감염 엄청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기대 수명이 낮다라고 할 때 그러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생기는 변이들을 고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20, 30대에 죽어야 될 죽으니까. 것을 굳이 유전자의 변이를 고치는 것에도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치. 왜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게 그렇죠. 낫지. 오히려 번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젊을 때 빨리 번식하고 그냥 죽어라. 그 유전자가 똘똘해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 변이가 쌓이면서 암이 되거나 네. 혹은 암이 되지 않더라도 세포 자체가 노화를 하게 되거든요. 변이가 쌓이게 되면 그러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하는 것도 피부 줄기세포도 이제 분열을 하다 보면 변이가 쌓이니까 이제 노화가 돼서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데 그럼 세포는 죽는데 줄기세포가 분열을 해야지 새로운 피부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얼굴이 팽팽해질 텐데 줄기세포는 더 이상 나 이제 늙었어 하면서 안 쓰는 거죠. DNA 변이를 고치는데.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우리 성체 속에 네네네. 있는 줄기세포. 예. 그러니까 결국 자연 기대 수명에 맞추기 위해서
이 DNA 그 복구 기능을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그게 노화나 암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복구 기능을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사실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사고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죽음이 아닌 이상 생물학적인 죽음은 사실은 숙명은 아닌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네. 기술적인 문제다. 네. 그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애나 낳아라. 결국은 그건데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죽어야 될 때 그 사실 그 비극과 상실이라는 건 엄청 크잖아요. 저는 모든 죽음은 이제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그동안 너무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연이 생명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런 주장이셔서 네. 좀 저는 새롭기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착각이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GMO 얘기하셨더라고요. GMO 얘기도 요거 약간 있고요. 논쟁의 소지가 좀 있는. 네네네. 건데. 우선은 그 자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보면 제가 이제 등산을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쾌하고 역시 자연 아름다워. 근데 이제 제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점점 해는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 공포감이 이제 엄습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뱀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늘 그 문명의 보호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문명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은 그냥 가차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길을 잃었다. 뭐 핸드폰도 없고 문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뭔가 식물을 뜯어먹고 뭔가 연명을 해야 될 텐데 수십만 종의 식물이 있지만 인간이 먹고 안 죽을 수 있는 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맞아요. 네,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식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 식물들도 사실은 먹히지 않기 위한 기작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린이 먹기 시작하면 뭘 독성을 뿜는다든지 이제 알러지나 뭐 이런 아토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원인들도 꽃가루, 자연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진드기, 동물의 털. 그러니까 사실 자연적인 원인이 다 알러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제가 아까 그 변이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질병의 요인 중에 중요한 건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라는 게 생긴 이유는 자연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에 생긴 거고 우리가 그걸 허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노화나 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암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는 다 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도 자연적인 요소죠. 이거는 자연적이라고 해서 절대 좋은 꼭 아름답거나 유익하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해롭다. 해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GMO 같이 유전자를 변형시킨 유전자 조작 식품. 그런 식품이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검증된 바가 정확하게는 없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GMO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GMO는 이미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나 국제기구에서 안전하다고 사실 이미 인정이 돼 있는 거고 그 우리 식단에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지난 20년 동안 먹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성명을 발표했는 게 뭐냐면 그린피스 자꾸 GMO 반대 운동 하지 마라. 아 그런 성명을 네, 발표했어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표적인 예로 든 게 황금쌀인데요. 황금살. 네. 예. 음. 황금쌀은 이제 자연 쌀에는 비타민 A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서 쌀만 먹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A 부족으로 실명을 하거나 구루병. 네, 이제 아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지금 뭐 수십만 명에서 매년 사망자가 200만 명이라고 지금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GMO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위험성에 대한 것도 없는데. 근데 실명보다 위험한 게 뭐가 있으며 사망보다 위험한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사람들이 좀 저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게 섬찟하게 생각했던 사례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례가 딸기가 냉해에 약해요. 그래서 딸기에 광어에서 뽑아낸 추위를 견디는 유전자를 집어넣었어. 유전자 조작으로. 광어요? 광어. 생선 광어요? 네. 광어가 이제 밑바닥에 사니까 걔들은 딸기가 수온이 비리지 낮은 데 않나요? 산단 말이에요. 예. 아니 유전자라는 게
그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 서열이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서 걔들을 딸기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딸기가 냉해를 잘 견뎌요. 그래서 맛있는 딸기가 됐어. 근데 이게 우리 관념이 저는 딸기도 좋아하고 광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광어 유전자를 딸기에 넣었다 그럴 때 광어? 딸기?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바다 밑에 살고 하나는 땅 위에 살고 이런 애들을 자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0.0000001%도 안 되는 유전자 조작을 했다 이거지. 자연과의 거리가 아주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딸기 먹기가 막 찜찜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먹었을 때 교란이 일어나서 사람에게 나쁘거나 근데 자연적으로 생태를 해치지 않을까 그렇지. 하는 거군요. 혹시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생물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매일 유전자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이 다 들어가 보면 다 그 유전자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씹어 먹어가지고 배속에 소화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원래 광어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예. 그것이 인간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라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여태 네. 나오지 않았다. 그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처럼 먹으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고 과학자. 그냥 ATGC가 네. 그 ATGC가 제 몸에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조각조각 나는 거죠. 걔들이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걔들은 그냥 소화돼 가지고 네. 우리 몸이 되는 거지. 다 원래의 성분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죠. 네. 예. 다 흩어지는 광어 거고. 유전자를 넣어도 딸기는 비리지 않다. 비리지 않고 예, 그렇게 예. 이야기. 그게 또 이제 대중의 진화론에 대한 좀 무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는 다 공통조상으로 연결돼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공통되고 엄청 많이 엄청 예. 공유가 많이 돼 있죠. 예. 바퀴벌레하고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공유하고 있고. 바퀴벌레 공유도 있고 세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외래 유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크리스퍼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그냥 직접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를 좀 더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떼와서 집어넣는 게 네. 아니고 그 그 자체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 그거나 뭐.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GMO 논란도 그렇지만 일일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지나치지 않냐를 따지기 이전에 포괄적으로 원래의 자연에 가까운 것이 꼭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받아들여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팬이 되게 많은 과학자를 비판하셨어요. 레이첼 카슨요. 네. 침묵의 봄. 예, 쓰신 요거는 레이첼 분이죠? 카슨은 예. 과학자로서 팬도 많지만 그 작가 레이첼 카슨의 팬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레이첼 카슨이 생전에 초기에 받았던 것과 비슷한 비판 이런 걸 여기서 좀 네.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직접 비판했다기보다는 비판을 인용을 아 그게 그거죠. 예. 사실 이제 DDT 예. 얘기로 또 흘러가는데 인간을 살상한 가장 많은 인간을 살상한 이제 동물은 모기거든요. 모기, 예. 말라리아.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기 퇴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벨 생리의학상도 탔죠. DDT가. 근데 이제 침묵의 봄이 이제 beacon of reaso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성의 등대 같은 것이다라는 누군가 생물학자가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몇몇 이제 여러 분야의 그 생물학자들이 반박을 하면서 거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 DDT에 대한 너무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가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다. 그 DDT를 썼더라면 살릴 수 죽지 있었다. 않았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천만에서 8천만 명이라는 숫자하고 아까 그 황금살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매년 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방치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냥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인데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네. 거죠.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근데 DDT는 약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생산이 금지돼 있는데 국제적으로 DDT가 이제 탄소 수소 계열의 살충제잖아요. 네네. 네,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 수소 계열의 살충제가 축적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해충을 죽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데 죽일 필요가 없는 이제 미생물이나 곤충까지 다 죽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DDT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있는 반면 긴 시야로 볼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데 레이첼 카스는 이 후자 쪽을 더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실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부터 금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나친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다고도 생각해요. 일제히 금지해버리는 건데 만약 통제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금지하는 쪽을 택한 거거든요. 저는 이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레이첼 카슨이 전적으로 틀린 것이었을까? 그러면 그거를 다 금지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과학자들은 뭐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해요. 그죠? 네. 제일 좋은 거는 DDT보다 더 좋은 해충제를 만드는 게 사실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정말 이게 꼭 그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너무 보존하려고 하면서 인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철학이 맞느냐. 그게 굉장히 저는 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침묵의 봄이라는 게 새들 노랫소리 못 들을 것이다라고 상징을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심적인 충격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죽었고 그 숫자라 비교할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쟁적인 주제예요, 이게 다. 예.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은 종교인데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민감한 문제. 아니, 종교는 사실 웬만해서는 언급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최 교수님 굉장히 과감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장에 의하면 기독교는 보수의 종교다. 모든 종교가 예. 모든 종교가 보수적이죠. 종교적 성향 자체가 아까 제가 보수라는 거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신이라는 게 결국 자연이니까 그래서 종교적 성향하고 보수적 성향이 일치하는 거는 맞는 거죠. 되게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종교를 가지는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구약 성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과학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구약 성서에 보면 무슨 천지를 창조하고 뭐 출애굽을 하고 쫙 하는데 그게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 같은데 과학사적으로 구약 성서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교수님? 진화론과 또 이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무도덕 혹은 부조리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창조주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선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조리와 또 기능적인 또 그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결국 창조주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에서 제가 창조주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자연 숭배 사상이 엄청났다는 거죠. 자연 앞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연은 굉장히 미지의 세계고 뭐 번개나 천둥만 쳐도 이거는 뭐 천벌이고 폭풍만 불어도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었을 거고, 그래서 태양신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그 앞에 또 이제 인신공양, 사람을 바쳐서 자연을 달래는 행위들이 굉장히 이제 만연해 있었던 그 고대 근동, 거기서 창조주라는 이제 신앙이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창조주는 결국은 자연 위에 있는 존재, 자연을 만들었죠. 자연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만약에 내가 창조주 편을 들래 자연 편을 들래라고 하면은 당연히 창조주가 훨씬 센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는 그 어떤 신앙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이 자연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창조주 편에서 이거를 탐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연을 늘 신성화하는 것이 본능이었는데 거기서 탈피되는 그 어떤 사상적인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주라는 개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찬이세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다 부정을 하는 입장이고. 그럼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아니 쉬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진심으로 뭔가 이 탐구를 하셔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자 사실 결론 가장 핵심 6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것 모든 같아요. 내용은 네. 6장에 다 들어있는데 종교 문제는 사람의 정체성, 자기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 창세기, 이게 이제 기독교, 이슬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걸 인정을 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단군 신화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또는 뭐 곰이 뭐 마늘하고 저 달래하고 쑥 넣고 동굴에서 이렇게 사람 됐다 이런 얘기하고 비교하면 스케일이 달라요. 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상상력이 가동된 텍스트여가지고 사람들이 빠질만 했어요, 옛날에는. 아니, 어차피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준 거잖아요, 이 창세기가.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그럴듯한 얘기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봐요. 그게 그런 거 보고. 근데 이제 여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보통 과학자들은 이 종교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룬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가 The God Illusion,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뤘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근데 되게 이제 사회생물학자들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질문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왜 인간 사회에는 종교 행위가 진화했는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냐? 그러면 존재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존재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 다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그것이 있다고. 근데 있다고 믿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인권도 그냥 있다고 믿잖아요. 국민 주권도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거지. 국민 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을 아무리 파도 국민 주권 따위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 있다고 믿기 때문에 헌법을 짓밟는 대통령은 쫓아내기도 하고 집단 행동을 몇백만 명이 하잖아요. 종교도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근데 궁금증은 그건 거예요. 왜 이런 행위가, 종교 이름도 다르고 뭐 교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모든 인간 집단에 종교 행위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나? 그게 되게 인간은 항상 어떤 행위자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고 또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왜 생겼는가 이런 걸 자꾸 추론하려고 하고, 그 배경에는 이제 행위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본능이 자꾸 생기는 거죠. 뭐가 왜 있어? 그럼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번개가 쳤다 그러면 누가 화가 났어? 이런 식이죠. 그게 좀 덜 불안해지는 건가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꼭 찾아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무 풀숲이 파스락파스락 했을 때 그게 바람 때문이겠지라고 하다가 잡혀 죽음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도망가는. 뭐가 있다, 행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훨씬 안전하니까 모든 이면에는 행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존의 이익이 있는 거죠. 생존의 적응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종교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몇 가지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맞다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진화의 이제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행위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이 결국은 이제 신으로까지 확대가 돼서 그 부산물로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산물주의. 그러면요, 이 책에서
구약 성서의 이런 과학사적인 의미는 자연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에 대해서도 해석을 했고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면 이 예수의 등장이라는 것이 유전학적이든 아니면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볼 때는 어떤 걸 상징하는 건가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구해야 될 인간 모델로 상정을 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창세기라는 것이 구약 성서가 결국 자연을 탈신성화하는 사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가장 잘 실현한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탈신성화를 가장 잘 실현한 인물로서 이제 상정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행위들을 보면 그게 좀 제가 이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했던 것들하고 연관이 좀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부를 계속 보호하려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것들이 혐오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런 그랬었죠. 부분. 그리고 또 그 혈연 중심의 가정에 또 사실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내 가족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이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더 큰 세계를 껴안는 사람은 이 진화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을 그렇죠. 예수가 하셨잖아요. 자기 가족만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가족을 남을 먼저 위하고. 챙기고 위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자연스럽고 네. 자기하고 아무 유전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진화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추종자가 그렇게 많은데 가족들이 찾아갔는데 매정하게 소위 친족 이타주의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긴 아닌 거지. 미움을 받을 만해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 낙인이 찍혀서 사실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 건데 거기서 교회 용어로 이제 이걸 스티그마타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몸에 찍힌. 근데 그게 이제 스티그마라는 낙인의 복수형.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짊어진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결국 고아, 과부, 이방인, 그 현대 사회로 적용해 보면은 성소수자나 비만, 뭐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예수는 그런 낙인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사실은 상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죽음이 꼭 우리가 그 숙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예수 자체가 이 땅에서 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은 의학적인 치료. 백내장 치료를 하셨나? 실명 치료를 하셨죠. 눈을 뜨게 하고 실명의 원인은 안진뱅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예. 그러셨다고 그런 이 신약에 일들을 나오죠.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유전자적으로 보자면 이기적 유전자에 저항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공정의 개념에서 볼 때 이제 또 포도원 비유라는 게 있는데 포도원에서 보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나 저녁부터 일한 사람이나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비유를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늦게 채용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을 그 스토리를 잘 보면 결국은 이제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했기 때문에 아무도 채용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채용을 늦게 해서 같은 임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라든지 예수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볼 때 그런 유전자에 반하는 아니면 자연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또 사회적인 메시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의 어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는 그릇으로 좀 사용을 아니 그건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포도원 비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루 일당을 조금밖에 일을 안 한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그냥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네. 분배받는다. 약간 공산주의 원리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러니까 모든 건 하느님은 주님께 달렸다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잠깐 가서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거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만 하면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루 그분이 일당도 오셔서, 주시고 예. 뭐 이렇게 막 일으켜 주시고 그것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어떤 예수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에피소드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윤색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각을 반영해서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텍스트를 보고 우리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신약 해석법이고 기독교도들의 목사님들의 신약 해석은 그게 아닌 거지.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주님의 예, 말씀은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 충분히 전달하셔서요. 저는 이제 네네. 기독교 성서 읽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다 가물가물한데 봤더니 아주 옛날 성서, 저는 이제 공동번역 성서로 많이 읽어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신약을 읽었는데 여기 봤더니 한 문장이 막 반 페이지씩 하는 긴 문장들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제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고전적인 그리스도인이셨구나. 근데 이 6장의 소제목이 네네.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다른 장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특별히 의미가 있으세요? 이제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다윈의 그 업적, 가장 중요한 업적이 우리는 이제 인간의 기원을 알아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생명체는 그냥 그 실존주의 철학적으로 볼 때 실존이다.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이 앞서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윈의 그 진화론을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나하나의 개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어떤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이 비슷한 어떤 개체들을 묻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본질에서 실존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진화론 쪽으로 볼 때는 실존이 있는 거고 우리는 본질을 자꾸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질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탄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창조해 나가는 스스로 인간들이 더 의미 있는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사회로서 창조해 나가는 인간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간이라는 거,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인간은 그냥 실존적인 인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간은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거다. 뭐 그런 메시지를 창조론에 빗대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의 몸은 태어났지만 너의 자아는 네가 만들어가는 만들어야 거야. 한다. 그걸 만들어 나갈 때 너의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만들어 나가면 좀 더 네가 원하는 거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권유로 나는 해석을 했는데 네. 바로 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좀 더 공동체적으로 사회 수준에서. 네. 책 광고 잘 됐죠, 이 정도면?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자이신 최정균 교수님 모시고요. 함께 유전자 지배사회 읽어봤습니다. 유전자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했는데요.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있죠. 한 줄 평과 별점 시간입니다. 저자가 오셨지만 피할 수 없는 코너. 예. 저는 이 4점, 저희 5점 만점이거든요. 예, 4점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요새 책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니까요.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든 게 다 유전자의 작용을 받아서 이게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굉장히 힐링되는 책이었다. 저는 어디 꼴보기 싫은 놈이 있으면 쟤도 지가 원해서 저러는 건 아닐지 몰라. 그렇죠. 이기적 유전자의 발현으로 그렇지만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힐링을 좀 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별 4개 해드릴 텐데 높은데요. 이제 한 개 깎은 이유는 예. 이 각주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외국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서점에 있는 책만 주로 참조해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만. 본문의 문장이 여기서 왔는데 이 책은 이런 점이 좋아요 라는 것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독자들 이제 독후감 중에서 그 책 읽다가 이 책을 알아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라는 게 있으면 제가 되게 글 쓰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 몇백 개의 각주가 다 올 영어 책에 내가 읽을 수가 한 개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불만이 커서 별 하나 깎았어요. 390개가 다 영어 책이에요. 굉장히 많은 네, 연구를 논문이 많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화났어. 그럼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한 줄 평은 네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네가 뭔지부터 알아봐.
그런 실존과 본질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동물이 다 유전자가 명하는 대로 살고 죽는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유일하게 싫어,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래잖아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야 이게 아니고 유전자의 기계가 안 되려고 애를 쓰는 내가 괜찮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유전자 관련 책을 보다 보면.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 생각하기 전에 네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정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뭐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추천하고 싶으신 도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책을 보면은 이제 흥미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여기서 약간 문제 의식이나 어떤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그 후자 쪽에서 그런 식으로 책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혐오와 낙인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에서는 그 우리의 사이와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어학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언어학자가 쓴 책인데 이제 제 책은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그분이 이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이 낙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학은 사실 이제 제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네. 그 책의 철학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인용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워낙 유시민 선생님이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부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경제 부분을 좀 가급적 자연과학, 생물학적인 영역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책을 사실 이제 이런 유전자 관점을 먼저 보고 다시 그 책을 봤을 때 좀 더 새로운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책은 좀 절판시켰는데 리뉴얼을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유전학을 토대로 약간 보강해가지고. 네. 그리고 의학 부분에서는 이제 알릴레오에서 다루셨지만 이제 김승섭 교수님의 그런 사회역학 학자들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사회역학도 있지만 유전학이 앞으로 발달이 너무 이제 의학 생명과학에만 있는데 사회 유전학 이런 부분으로도 좀 사회 의미가 있는 어떤 유전학 연구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기에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여기 보시다 보면 철학, 경제학, 뭐 문화인류학 이런 인문학 분야의 여러 테마들이 나옵니다. 그 쓰시면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쓰신 거예요. 고달프기도 했고. 그 분야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오류인데 아니면 이거는 의견이 다른데 이런 거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전학의 토대 위에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책을 좀 읽으시고 혹시라도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게 발견되면 그럼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방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